네, 지금부터 독서 후 활동으로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의 장르와 상관없이 모든 책에 적용할 수 있는 크게 대표적인 네 가지 갈래입니다. 그것은 줄이다, 잇다, 고치다, 늘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흔히 독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서 후에 할 수 있는 글쓰기라면 그 독서의 고급스러움에 가장을 더해도 좋지 않을까. 책을 읽고서 글쓰기까지 하니까요. 일단 흐름들을 만들어 봤는데 줄이기에 해당되는 부분,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치기. 고치기가 이제 이 네 갈래 중에서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늘리기는 조금 어, 뭐랄까 애를 써야 하지만 난이도는 오히려 고치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고 방법을 흐름을 알게 되면 개념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독서와 창작 세미나라든지 뭐 독서 글쓰기를 만나다 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뭐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보람이 크겠습니다. 자, 줄이기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밑줄, 책 읽으면서 줄이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밑줄이 일단 있죠. 뭐 책이 어떤 곳에 밑줄을 그을까요?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서 혹은 전자책 같은 경우는 형광 표시를 하죠. 음, 한편의 글에는 대화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문 속에서 그 마음에 드는 부분들에 흔히 밑줄을 긋죠. 그리고 또 대화에서 대사에서 어, 독자의 내 마음에 드는 멋진 부분에 또 밑줄을 긋기도 하죠. 책을 읽다 보면 대사 혹은 지문에 저자의 가치관이 또 감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또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으로 밑줄 긋기도 하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약을 하기 위해서 중심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을 때도 역시 밑줄을 많이 긋지요. 그다음에 뭐 개인차가 있지만 어, 책을 읽으면서 좀 낯설고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건 굉장히 유니크한데 싶은 곳에도 저 같은 경우는 밑줄을 긋습니다. 발췌도 줄이기의 독서 활동으로 보겠는데요. 발췌는 책의 일부를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보기에 작가의 창의성이 드러난 부분들을 흔히 많이 옮겨 적죠. 또는 그냥 밑줄을 좀 몇 개 긋는 걸로 만족하기 어려운, 좀 더 아까워서 아예 나의 노트에 옮기고 싶은 그런 문장이나 단락도 역시 발췌를 하죠. 요즘은 클로버 노트 같은 훌륭한 그 녹지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바로 타이핑을 치거나 연필을 적지 않고 소리를 내서 녹음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문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요새는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단상. 단상은 책의 내용을 뭐 요약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그런 짧지만 깊은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도 독서 활동 중에서 줄이기의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인상적인 이미지라든지 어, 장면, 그다음에 독자 그 작품이 지닌 그 작가의 깨달음, 인식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죠. 그러면 작가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하게 된 그런 인식도 적기도 하고요. 네. 줄이기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건 요약인데요. 보통 요약은 스토리의 골격을 파악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완성된 글에는 반드시 뼈대가 있고요. 그 뼈대의 중심 흐름과 또 빼먹기 어려운 중심 흐름은 약간 벗어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지, 서브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과 가지를 추려내면 어떤 아무리 복잡하고 긴 작품이라도 그 작품의 개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연습이 있어요. 이게 다이제스트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품에 작가가 사용한 문장을 그냥 거의 99%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췌를 해가지고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어떤 작품의 모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단편 소설이 뭐 한 원고지로 한 100장 100매 분량이다. 그러면 나는 한 원고지로 한 20매 정도 미만으로 그 작품을 발췌하면서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읽기 갈래를 설명해 볼게요. 어, 무엇을 이을 수 있을까? 일단 어떤 작품은 흐름이 있잖아요. 스토리라고도 할 수가 흔히 말하는 그 스토리를 읽는데 꼭 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을 상상해서 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으로 읽거나 이후로 읽는. 또 약간 부분을 선택해서 부분만 읽기도 합니다. 그런 연습도 가능해요. 가지에 가지를 또 쳐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지의 원작의 한 부분만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별도의 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번외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읽기에 해당되고요. 또 네, 에피소드를 추가로 개발해 본다거나 작은 스토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읽기는 작가의 문체를 활용하는 읽기가 있고 그냥 독자인 내 문체를 그냥 활용해서 읽는 방법 두 갈래가 있어요. 내 문체로 어떤 작품의 뒤를 이었다 그러면 그냥 보통 흔히 뒷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작가의 문체를 만약 이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저자의 문체를 모방하는 거니까 내가 저자를 대신해서 속편을 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원작자가 사망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그 원작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런 문학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 만약에 그 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이 작품에 어떤 속편을 썼을까 뭐 이런 대회를 하는 형식이죠. 자, 독서 활동으로서의 글쓰기 세 번째 갈래 고치기. 자, 고치기가 독서 활동으로서 글쓰기 중에서는 하이라이트예요. 일단 책을 읽을 때 책을 무조건 답습하는 문자 그대로 답습하는 독서는 이미 독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무슨 광신도가 경전을 그대로 시대나 상황이나 맥락 같은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읽고 자기 현실에다 억지 떠맞추려고 하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독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독서의 목적은 흡수가 아닙니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에 내가 100% 동의할 의무는 없는 거죠. 일단 책을 그렇게 고쳐 읽을 줄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책을 고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를, 책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책을 만난 거잖아요. 어떤 캐릭터를 만난 다음에 그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독서는 작가와 독자가 나누는 대화이다. 토론이다. 이렇게. 글을 쓰는 걸로 이제 고쳐 쓰기 방법이 이제 다양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일단 책의 구성을 바꿔보는 방법, 내용을 고쳐보는 거죠. 구성 중심으로. 도입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결말이 마음에 안 들면 결말을 바꿔보기도 하고, 전개하는 방식, 뭐 예를 들면 뭐 말하는 화자를 다른 뭐 원작이 누군가 A 화자라면 나는 뭐 3인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물 B 화자를 내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괜찮죠. 또 작품이 주고 있는 분위기,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이제 오마주 혹은 패러디 형태의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고전을 고쳐쓰기를 할 때에 새로운 시대로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원작은 되게 근엄하고 진지했다면 이런 고쳐 쓴 작품은 뭔가 좀 명랑하고 시니컬하고 뭐 위트가 넘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예 장르를 바꿀 수 있어요. 극화한다거나 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시를 소설로 바꾼다거나 에세이를 소설로 바꾼다거나,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전을 현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배경만 바꿔도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작품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혹시 흔히 모델라고 하죠. 마지막 갈래, 늘리기입니다. 원작이 없는 장면을 보태는 늘리기도 가능해져요. 아, 작품을 부풀리려면 원래 있는 장면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인과를 따져가면서, 이런 장면을 넣어도 괜찮겠네 싶은 것들을 또 보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량을 늘릴 수 있죠. 장면은 흔히, not telling but showing.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고 하는 문해 창작의 기본 어떤 그 원리처럼, 어, 이런 가장 밀접한 개념이죠. 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추가해서 뭐 작품을 2배, 3배를 늘릴 수 있고, 단편 소설을 장편화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 줄거리, 아니면은 뭐 짧은 소설, 꽁트, 옆편 소설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단편 분량으로 늘려보는 거. 아까 제가 단편 소설을 다이제스트해서 줄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에 뭐 반대쯤 되겠습니다. 시놉시스나 꽁트를 보강하려면 일단 중심 흐름 외에도 그 가지 흐름, 서브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인과를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추가해야 하고요. 또 작품의 경우에 따라서 화자의 의식의 흐름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2개 이상의 꽁트를 결합시키기도 하고요. 2개 이상의 줄거리, 시놉시스를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른 동기를 준비했던 장면들이나 시놉시스도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스케일이 큰 스토리 흐름을 만나면 그 안에 융화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단락만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시켜서. 사극 같은 경우 보면 그 왕조실록에 있는 몇 줄 안 되는 거에서 조사하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또 장급을 만들기도 하죠. 시를 산문으로 바꾸는 이런 훈련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데, 시는 좋은 시일수록 언어의 함수성이 강해요. 그래서 시를 잘 꼼꼼히 읽어보면, 관찰하면서 읽어보다 보면 시에는 이제 여백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요. 그런 여백들을 나의 해석력과 상상력을 보강하면서 이제 산문으로, 문문인 시를 산문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분량이 늘 수밖에 없겠죠. 단편 소설을 장편으로 늘리는 작업들은 이제 프로 작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요령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 언급했던, 제가 언급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독서 후 활동으로서의 글쓰기를 4갈래로 나눠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설명을 한 저는 유용선이고요. 네, 한국의 시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책을 저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